네,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김대건 교수입니다. 제가 발제 시간은 한 25분 정도 우리 사회자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25분 내에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 발제문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써서 23페이지 가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이렇게 자간, 행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제가 오늘 발제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님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공조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듣기에 조금 거북한 이야기도 있을 건데,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국가ombudsman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리 국가ombudsman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행정통제를 보면 제가 서론에 써놨지만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가 있죠. 이제 내부 통제는 여러분들께서 그 조직 생활을 하시면은 아시지만 뭐 책임자에 의한 통제가 있고, 그러니까 상급자에 의한 통제, 뭐 인사평정에 의한 통제, 뭐 그다음에 CDP 뭐에 의한 통제, 뭐 여러 가지 통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부 통제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통제가 이제 대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가 입법 통제가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 의한 대행정부의 통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사법부가 이제 행정심판, 소송, 행정소송 이런 걸 통해서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죠. 하여튼 그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통제가 있습니다. 그 시민 통제 중에서도 이제 간접적인 시민 통제, 이게 전문가들에 의한 시민 또는 이익 집단에 대한 시민 통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시민 통제가 있죠. 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게 있습니다. 194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이런 그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의 논쟁이 극심했습니다. 지금은 행정 국가화 현상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에 더 무게를 두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건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 이게 프리드리 논쟁, 프리드리와 이제 파이너의 논쟁이 있는데, 프리드리 같은 경우에는 관료들의 자율적 책임 통제, 그러니까 관료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통제를 강조를 했고요. 파이너 같은 경우에는 관료들의 내부 통제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다.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행정국가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제 내부 관료들의 통제에 많은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지금 상당 부분이 한 10여 페이지 부분이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외부 통제, 내부 통제 또는 외부 통제가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의문을 한번 해봤어요. 스스로 한번 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그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작동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했는데, 20페이지에 보시면 20페이지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제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1번과 2번이 행정통제에서 내부 통제, 외부 통제가 지금 잘 작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작동했으면 효과적이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3번과 4번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21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료들의 내부 자율적 통제는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대체로 작동되지 않았다, 많은 부분에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즘 뭐 경쟁심리학이나 긍정행태론에서 조직의 긍정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그 섀도우 오가니제이션, 조직의 어떤 어두운 조직,
조직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서의 어두운 측면들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읽은 책이 하나가 로랑 베그의 도덕적 인간이 나쁜 사회를 만든다라는 책이었어요. 흔히 말하면 도덕적 인간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렇게 일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덕적 인간이 나쁜 사회를 만든대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책 제목이었고 책 내용도 상당히 그런 거에 써져 있었습니다. 자, 22페이지에 보시면 시스템적인 행정악이 생성되는 구조를 제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실험이라 이런 걸 소개해 놨습니다. 이거 실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덕적이고 나는 윤리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되는 억압적 거리 또는 복종 이런 게 의해서 또는 경제적 자기한테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이겠죠. 억압적 복종의 구조와 권위 구조, 그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인사상 이익, 그것 다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죠. 이런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 조직이 돌아가는 작동 시스템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험을 통해서 스탠리 밀그램과 이게 필립 짐바로도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였는데요. 197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 내에 실험 감옥소를 설치를 하고 직접 실험을 했어요. 해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라 한 달을 예상하고 했지만 짐바로도는 한 2주만 하고 더 이상 진행했다가는 이거는 큰일을 생기겠다 싶어서 2주만 하고 접은 그게 있는데요. 그 실험을 소개한 것이 루시퍼 이펙트입니다. 루시퍼 이펙트. 왜 선량한 사람이 악의 구조에 스스로 복종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거를 보면 과연 우리 관료 내부에서 내부적 자율적 통제 시스템이 잘 있었을까 또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됐다 이 말씀드립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실례를 짧게 한 1분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필립 짐바로도는 1970년대 실험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24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인가요?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 사진도 있지만 실제로 감옥소에서 이라크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되는 짐승 취급을 받는 것과 그다음에 교도관들은 사람을 학대하는 아주 이게 대학생 이게 여기 웃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학생들이고 선량한 사람들이고 도덕적 인간들이었어요. 에이즈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 어제도 내부 고발자가 나왔고 여러 가지 어떤 내부 고발자가 지금 조직 내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또 조직의 배신자로 몰려서 최고에는 해고를 당하고 파면도 아니고 하여튼 파면까지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런 내부 고발자가 있는데요. 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최근에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스탠리 밀그램의 후반부에 있는 실험과 좀 연결되는데요. 그거하고 좀 그거는 발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충민원 처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충민원 처리가 실제로 거의 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민원실과 감사실, 복합민원은 대부분 감사관으로 가거든요. 감사실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 단순 민원은 빨리 처리된다라고 우리 한국 행정부의 어떤 시스템이 외국에 많이 소개되고 수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복합 민원은 여전히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피아와 관련된 혼합어가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죠. 지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모피아, 금피아, 해피아, 최근에 농피아까지 그 살충제 계란 있을 때 국무총리께서 그 정관과 관계를 끊으라, 그 유착 관계를 끊으라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성을 이유로 퇴직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현직 공무원들 간의 유착 관계 이것이 여전히 횡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자율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듭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시행령을 통한 그 행정 권력의 남용과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요. 법률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시행령, 그러니까 법률을 위배한 시행령만 하더라도 78개나 됩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관 부령, 그 행정부 부령인데요. 행정부 부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령을 위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행정 그 관료들의 자기 권력의 강화 내지 남용의 현상이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과연 내부적 자율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와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그럼 통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입법 통제는 그러면 잘 돼 왔는가? 우리나라의 입법 통제를 보면 뭐 우리나라 아까 행정 국가화 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국회 내부에서도 저는 조금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아까 축사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원들도 그 상당히 그 표를 많이 의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의석 비율에 대해서 통제 시스템이 뭐 왈구왈부 말은 많은데 실제로 작동되는 것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각 정당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억압적 권위 구조와 그다음에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강요하는 문화에 의해서 의원들이 소신껏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다. 그래서 입법 통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법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또 사법 불신과 연결되느냐 그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불신보다는요 권익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한 그것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4년, 5년 특히 이제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소송이 걸리면요. 자기 이제 그 복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침해된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려면 3년, 4년, 5년, 심지어 뭐 5년 이상 걸릴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생활이 거의 파탄이 되고 그 사람이 거의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복직이 되더라도. 예. 이런 것들. 사법 통제가 너무 시간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 행정부의 그 시민 통제 중에서 그 시민들의 어떤 간접 통제, 시민의 여론에 의한 거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이익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행정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또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고 설령 반영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시성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그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시민 통제를 볼 건데요. 제가 31페이지에 제가 그 예전에 분석해 놓은 여기 있습니다. 직접적인 시민 통제를 하더라도요. 31페이지에 제가 참고주의에 달하는 걸 보시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요. 수동적 참여와 정보제시 참여예요. 각종 위원회 이런 것들 참여하는 거예요. 수동적 참여와 정보제시 참여, 협의적 참여, 기껏해야 협의적 참여예요. 그 기능적 참여, 상호작용 참여, 자율적 참여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뭐 저도 중앙위원회 뭐 자문위원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기관에 자문위원을 하고 있지만, 뭐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는 거의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시민 참여도 상당히 힘들다. 자, 이런 상황 인식하에서 그럼 앞으로 그러면 국가공부처만의 새로운 역할 확대 방안 또는 역할이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옴부ds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현재는 행정부형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부 기관이죠. 행정기관이고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위원장은 그 다음에 이제 합의제
통제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합의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군과 관련된 것은 국방ombudsman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4소위원회가 작동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찰ombudsman이 있습니다. 제5소위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먼저 하겠습니다. 소속과 임명권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행정부형이고 합의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속이 지금 보면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또 행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기에도 지금 상당한 한계점이 있는데 또 그게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권한이 약하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38페이지에 좀 대안을 제시해 놨는데요. 아까 제가 관료조의 어떤 내부 통제, 자율적 통제 시스템과 뭐 입법, 사법 여러 가지 어떤 시민 통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ombudsman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와 같이 좀 독립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의회에도 소속하지 않고 행정부에도 소속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 문화라든가 관료 문화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명은 그 과정에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데요. 의회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임기는 철저히 보장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좀 전문성이 보장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검토를 해보면서 그렇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다음 대안 2는 현재처럼 행정부로 두지만 국무총리실 소속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기관을 하고요. 독립기구로서 해야 좀 전문성과 권한이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임명 과정과 임기도 보장해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국가ombudsman의 어떤 관할 범위를 보니까 중앙정부, 중앙기관이 중앙정부기관이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군, 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4대 권력기관을 하면 이제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파트는 없앤다고 내부 TF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국세청은 직접적인 어떤 강압기구이지만 인권과는 조금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국세청과 국정원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유원일 의원이 발의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감사원하고 검찰청 간의 관계 좀 서로 간에 이견이 있고 해서 좀 무산된 부분가 있는데 최근에 검찰이 자기의 어떤 뼈를 깎는 그런 어떤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요. 검찰이 ombudsman 제도를 형식을 도입했었어요. 국민 소통 관련된 잠깐만요. 몇 페이지시냐면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35페이지에 국민 소통 ombudsman 이런 거를 1996년, 1998년, 2000년, 2005년 부산, 인천, 울산, 부산, 대구 이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허울뿐인 그런 어떤 국민소통위원회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신문에도 보면 평가를 보면 거의 작동이 되지 않았다. 거의 사례가 없다.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어떤 혁신, 그다음에 검찰은 또 전형적인 억압기구이자 강압기구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익과 경찰과 더불어서 국민의 인권 문제와 상당히 결부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 내에서 검찰 옴부즈만의 도입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군과 경찰 옴부즈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옴부즈만이 있는데요. 지방 옴부즈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지방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그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 옴부즈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민고충처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행정부 내부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 하나의 어떤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관리 그러니까 민원과 관련된 어떤 복합 민원과 관련된 갈등 관리 이런 것은 좀 많이 중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권익 구제라든가 또 사전적 예방 차원 이것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에 가면요 더더욱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면 기초에 가면요 2만 5천 제가 강원도에 살기 때문에 우리 기초에 가면 2만 5천 명, 3만 명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18개 시군 중에서 뭐 그런 지역이 한 열 몇 개가 되는데요. 2만 5천 명이 된다 그러면요. 감사관실과 지역의 의회와 지역의 유지들과 이런 사람들의 어떤 철저한 삼각 지배 관계가 딱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떤 민원들이 단수 민원은 해결되지만 복합 민원은 거의 작동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철저한 권력 삼각 구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중앙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방 옴부즈만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너무 좀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방 옴부즈만을 또 거기에 있는 유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퇴직 공무원들을 지방 옴부즈만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방 옴부즈만을 설치할 때 지역과 상관없는 어떤 상피 제도를 좀 도입해서 우리 그 복합 민원과 이런 것 그다음에 고충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 좀 처리될 수 있는 좀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방 옴부즈만하고 국가 옴부즈만이 만약에 지방 옴부즈만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가 옴부즈만 그러니까 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등 간에 지방 옴부즈만 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상호 분리 독립돼야 되고 그러면서 상호 협력 관계가 되는 수평적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37페이지부터 쭉 해놨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발제문에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우리 발제문을 어디까지 제가 범위를 둘까 하다가 제가 조직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좀 이렇게 다루어 봤어요. 다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니까 대부분 기능부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능부서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으니까 이제 조직이 많이 축소가 돼서 막 그런 측면도 있고, 기능부서가 되어 있고, 아까 말한 국방 옴부즈만과 경찰 옴부즈만이 있지만, 그는 소위이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게 기능부서로 작동이 되면,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기능부서로 작동이 되면 좀 부서 간에, 그러니까 국가 국 간에 이게 또 이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일 처리가 좀 서로간에 협조가 잘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사소위나 오소위, 그러니까 국방 옴부즈만이나 경찰 옴부즈만이 소위이기 때문에 기능횡단 쪽으로 작동을 하겠지만 조금 어떤 기능횡단 쪽으로 작동되는 어떤 내부 시스템이 좀 더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방 옴부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옴부즈만과 서로 상호 관계할 때는 상호 이렇게 완전 연결형의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갖춰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5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각을 하고 토론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것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